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현재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임금 불평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상률을 제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즉 대표가 각각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 이렇게 참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갈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혹은 낮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국가마다 노동시장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만 가지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약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상당히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과 임금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관련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 총액 기준, 임금 불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을 1% 올렸을 때 근로시간이 몇 % 줄어드느냐 하는 탄력성입니다. 한국은 이 탄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저의 다른 연구에서 보면 고용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효과는 전체적인 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최저임금을 마음 놓고 올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정부의 정책인데 그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여서 인건비 인상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은 최저임금을 높게 가져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처음 시행된 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간혹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최저임금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자면 최저임금제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용하는 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차등적 적용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면 자원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최저임금이 높으면 서울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차등적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등적 적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결정 구조부터 바꿔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되 결정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사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은 다른 정책과고 상당히 많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실업급여의 하한선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책 조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업급여의 상한선보다 하한선이 높아지는 좀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저임금 제도가 원래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분배 불균형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외에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 근로장려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과 달리 근로조건부 보조금입니다. 즉, 노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인데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추진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빈곤율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발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수요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 이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과 달리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 빈곤 가구나 저소득 가구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물론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이 지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빈곤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이미 한국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매우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에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대안적으로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조급하게 근로장려 세제를 대규모로 늘리고 수혜 대상 범위 자체를 확대했습니다. 결국 근로장려세제의 장점인 정확한 타겟팅이 좀 뭉뚱해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도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연령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를 들어 대기업에 그 2018년 중간에 취업해서 원래의 연간 소득 중에서 절반만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는 극소수의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제도가 지금은 다소 엉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초연금도 사실은 고령층들이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 재분배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원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자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불균형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노동자의 소득 증대, 분배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심화학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이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심화학습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혁신,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혁신과 관련하여 중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